자, 5시 42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유유데이, 유영화 과장님에 이어서 유동원 본부장님, 유한타증권의 그러면 유유유네, 유한타증권이시니까 본부장님은 어디 유시세요? 저는 묘금도 유씨입니다. 여금도? 묘금도 유. 요금도? 저 유영화 유비할 과장님- 때 유. 어. 유영화 과장님은 강릉 유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릉은 본적이고 저도 강릉인데 묘금도 유씨인가? 아. 버들유가 있고 묘금도 유가 있어요. 아유, 어렵네. 예. 아무튼 글로벌 증시보다 어렵네. 파마 하셨어요? 한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파마 하셨나 봐요. 원래 제가 반곱슬입니다. 근데 오늘 조금 더 웨이브가 머리가 있구나. 좀 기니까 어. 요즘에 이제 아침에 그 제가 MC를 보다 보니까 머리를 해주시잖아요. 아, 그게 그대로 지금 이렇게 드라이를 하니까 네. 조금 더 웨이브가 네, 사는구나. 네, 그러네요. 우리 본부장님 웨이브가 사는 만큼 시장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게요. 걱정입니다. 정말. 아니 그 밤사이에 나스닥이 엄청 빠졌어요. 근데 금리를 보니까 안 올랐죠. 저는 금리가 많이 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떨어졌다가 조금 다시 오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어제 나스닥 빠진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금리 부분보다는 네. 그 페이스북 관련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바닥 대비해서 시장들이 다 많이 올랐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미국으로 따지면은 바닥에서 S&P가 한 107% 올랐었고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바닥에서 그다음에 나스닥이 한 130 몇 프로 올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같이 맞물렸고 거기에 이제 계속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계속 시장을 좋게 보시던 저희 교수님 네. 워튼 스쿨의 그 제레미 시갈 교수님께서 네. 미국 증시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세게 때려줬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다들 인플레이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다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인플레이션에 가장 취약한 또는 성장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가장 걱정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쪽이 기술주들이니까 네. 거기에 이제 애플까지 맞물리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막 그 글을 올리려 그랬는데 또 애플이 애플이 아니라 저기 페이스북이 그 다운이 돼 있어가지고 뭐 일시적으로 뭐 기술적인 네, 문제도 좀 네, 있었다 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어떤 조정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8, 9, 10월 달이 네. 좀 조정이 필요했던 시기 그 다음에 계절적 요소 뭐 그런 부분들은 벌써 설명해드렸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본 생각에서의 어떤 변화가 있느냐 없는데 시장은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나누어서 봐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테이퍼링 이슈만 가지고는 시장이 많이 부러지지 않아요. 뭐 전에도 얘기해드렸지만 테이퍼링만 갖고 하면은 한 뭐 5%에서 10% 미만의 조정. 근데 이제 금리 인상까지 갖다 붙이면 금리 인상은 한 10에서 20% 조정. 네. 중간중간에 올라가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미 연준이 금리를 다 올리고 나서 고점으로 갔었을 때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거나 뭐 어떤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생길 때 네. 그때는 이제 30% 이상 뭐 많이 빠지면 50%까지도 그런 식의 어떤 단계적인 어떤 강도가 생기겠죠.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이랑 금리 인상이랑 같이 붙여가지고 지금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이제 역할을 하신 분이 그 파웰 의장이죠. 예, 자꾸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 그다음에 이제 제레미 시갈 교수님께서도 또 한마디 하셨고 네.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맞물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주들이 좋지가 않았었고 뭐 페이스북도 무슨 뭐 내부자 고발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잠시 그 접속의 문제도 좀 있었고 왜 안 좋은 일은 이렇게 겹치는 걸까? 이게 신기해요. 같이 붙이는 거죠. 시장이 그렇게 또 해석하는 걸 수도 있을까요? 뭐 어쨌든 그 트레이더들이 있고 그죠? 네. 항상 단기적인 방향성을 만들고
시장은 무서운 곳이잖아요. 네, 네, 네. 뭐 전에도 우리 스토리 얘기 들었지만 음. 그 아무튼 그 우리 한국 국민이 아니지 미국 국민이지만 이제 재미교포로서 가장 성공하셨던 빌 황 선배님도 아, 네. 아주 단기간에 레버리지 크게 쓰셨다가. 레버리지 사실 좋은 종목들을 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예, 그게 이제 자기 패가 다 보였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한번 공격하고. 제대로 한번 흔들었던 케이스가 돼버렸고 네. 어떻게 3일 만에 10조를 날렸나 뭐 이런 얘기 20조를 날렸나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만큼 지금 딱 보면은 타이밍이 한번 조정을 받고 싶은 데다가 다 갖다 붙이는 거죠. 아. 그래서 한 번에 스윙이 일어나고 모건 스탠리에서 20%더 빠진다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땡긴 거죠.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게 네. 이제 기간이 있고 나타나는 현상인데 네. 그걸 같이 붙여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 같이 붙여서 그러면 20% 스윙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조정이 네. 어떤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 아닌 중간에 어떤 큰 사이클의 고점을 가는 중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좀 띄워주세요. 네. 이게 이제 제가 그 키움에서 유안타로 넘어갈 때 네. 제가 이제 운용 상품을 런칭을 하기 전에 그 제가 붐버스트 사이클에 대해서 그 투자 레터를 쭉 다 뿌렸었어요. 펑크션 키랑 F5 한번 좀 눌러 주시겠어요? 뭘 왼쪽에 있습니다. 펑크션 키랑 F5 전체 화면 때문에. 전체 화면? 네, 네, 네. 5. 죄송해요. 네. 됐나요? 전체 화면 됐나요? 해주세요. 아니면은 시프트 키랑 F5인가? 네. 컨트롤 F5. 그죠? 내가 했는데. 전체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왜냐면 글자가 좀 작으면 네네. 여러분한테 좀 안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친절한 방송입니다, 여러분. 근데 친절한데 친절한데 뭔가 너무 시스템적이진 않은. 너무 느려요 이거. 실력은 없는데 그냥 놔둬도 친절하기만 한. 뭐 안 되면 두세요.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쉬프트하고 F5가 아니면은 펑크션하고 F5. 두 개 더 했는데. 그래? 네, 그냥 됐어. 그냥 넘어가시죠. 하자. 네. 시간만 아깝습니다. 네. 네. 자 우선은 그 이것만 띄워주세요. 네. 네. 일단 지금 되는 대로. 자, 뭐 보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 한번 캡처를 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네. 또 필요하신 분들 뭐 말씀하시면 제가 투자 레터 옛날에 썼던 거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어우 예. 네, 보시면은 그 주식시장에 버스트 시기가 다가온다라고 예상을 했고 네. 그게 이제 붐 버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거품이 일어나고 이제 터지는 현상인데 2019년 9월 달에 썼던 걸 보시면은 그 언제쯤 터질 거라고 예상을 했냐면 2022년 하반기에서 2023년 하반기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버스트 시기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쭉 나열을 해놨는데 보시면 임금 상승률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그 인구 경제 참여율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이 사회적 의무 가시화에 따른 비용 증가가 일어나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정부의 과잉 투자가 일어나서 재정 적자 문제가 가속화되고 인플레이션이 확대됨에 따라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전환을 하고 또 빠르게 금리를 올리게 되고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장내 금리 차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미국 기업들의 ROE가 큰 폭으로 하락 시작하고 금과 은 가격이 급등을 하고 경기 침체에 돌입하고 달러 가치가 급등을 하고 자, 이 시나리오를 쭉 나열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 중에서 상당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 좀 당겨진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저는 오히려 이걸 보고 있으면서 2019년에는 2022년 하반기 내지 23년 하반기라고 생각했다면 네. 지금 다시 들여다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빨라야 2024년 상반기 오히려 더 더 늦춰지고 2026년 상반기가 될 수도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때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잖아요. 네. 제가 이거를 썼었을 때가. 네.
근데 중간에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코로나에 의해서 30% 빠그러지는 장이 먼저 생겼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이게 더 길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들을 하나씩 다 체크해 가면서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 시점에서 들여다본 미국 증시의 고점 시기는 2024년 상반기에서 2026년 상반기로 판단하고 있고 어허. 지금은 그냥 계절적인 조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절적인 조정. 네, 자 계절적인 조정의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보통 그 8, 9, 10월 달에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예, 이게 이제 1990년부터 2019년 요 때에 지난 거의 30년 가까이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네. 이렇게 좋다가 이렇게 이제 요 때가 깨지는데 사실 더 좋았어요. 이번은. 그러니까 이제 더 세게 깨지는 케이스가 나온 거죠. 왜 그랬냐면 요 8월 달, 9월 달까지가 왜 더 좋았냐면 네. 실적이 너무 좋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깨지는 현상이 적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여기다가 이제 기회다 더 땡겼으니까 더 한번 부러뜨리자고 같이 맞물리면서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전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어쨌든 지금 타이밍상으로 네. 11월부터 다시 상승을 전 한다고 생각하고 또 내년 2, 4분기까지는 계속 상승을 한다고 치지만 또 2, 4분기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또 한 번에 또 조정이 또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제대로 올라가는 장이 또 다시 2023년에 올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대통령 임기 기간별 다우존스의 움직임 과거 역사를 보시면은 2년 차가 제일 안 좋아요. 네. 그리고 보시면 요때 지금 이제 1년 차 딱 2, 4분기, 3, 4분기 쪽이죠. 네. 지금 요 커렉션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는 장이 나올 거고 또 커렉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최근으로 보시면 어쨌든 이 기간이 좀 쉬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좀 쉬어가는 기간들이 언제까지? 내년 거의 뭐 하반기 말 뭐 중순까지. 한 2개 분기 정도. 예, 그렇죠. 아니 여기서 지금 꺼지고 나서 다시 올라갈 거고. 예.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첫 해, 임기 두째 해, 네. 셋째 해, 넷째 해잖아요. 네. 그러니까 셋째, 넷째 해가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요때가 커렉션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갖다 붙이는 게 인플레이션 이슈다라는 거죠. 커렉션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조정, 조정 조정. 정도로 예, 생각을 하면 될 테고, 뭐 대통령 임기 초반에야 뭐 정책 기대감 같은 게 이제 많이 반영이 되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실물 경기도 봐야 되는 현실로 돌아오는 건데, 그 자료에도 보니까 그 10월에도 변동성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 예, 하지만 뭐 대세 상승에 잠깐 쉬어가는 것일 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네. 그 관련된 배경들 한번 하나하나 그렇죠. 짚어보면 자, 좋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조정을 갖고 왔느냐. 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그걸 이제 하나씩 짚어봐야 되겠죠. 우선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달러.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결국 금리와 연결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네. 예,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겠죠. 자, 우선은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추세적인 선은 어쨌든 확 살아나는 듯 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좀 이상하죠.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1.3에서 네. 1.5위로 약간 딱 한 번 금리 올리는 폭 정도 올랐어요. 그죠? 한 스텝 정도. 네. 기준 그리고 금리를 나서 또 올리게 다시 되는. 빠졌어요. 지금 1.5 미치잖아요. 지금. 예. 근데 시장은 완전히 뭔가 금리를 엄청나게 빨리 올리는 것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죠. 예, 그죠? 이걸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더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어쨌든 현재의 1.45% 정도의 수준이면 언젠가 2%의 금리를 도달을 할 거고 네. 그 2% 금리에 도달하고 나서 그 위에서 항상 노는 그런 금리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1.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네. 2% 이상 위에서 2.5%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네. 그 시대가 와야지 미 연준이 금리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10년물이 한 2% 정도까지는 가야. 20% 이상 올라오고 거기에 바로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2%에 올라서고 거기서 2에서 2.5% 사이에서 적어도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계속,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1.5%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2에서 2.5% 사이에서 계속되는 모습이 적어도 3개월 내지 6개월이 돼야지 미 연준이 금리를 건드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시장에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제 반영하고 있을 테다라는 뜻이 될 테고요. 2에서 2.5% 움직이는 기간은. 근데 지금은 이제 1.3에서 1.5 움직이는 기간인데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미 금리를 올린 거를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1.2, 그러니까 0.25% 오른 정도의 조정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 그러니까 0.5% 정도가 조정이 일어나면, 네. 저희 계산상으로의 그 하락폭은요, 한 7.5에서 8.8 정도 되거든요. 어떤 0.5 이퀄. 그러니까 금리가 지수 측면에서요. 우리가 저희가 분석하는 데이터로서는 네. 금리가 지금보다 0.5%포인트 올라갔다. 예. 그러면 그 임팩트가, 그 영향이 한 7에서 8% 정도 영향을 미쳐요. 네. 그럼 지금 벌써 고점 대비해서 그 정도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0.25가 아니라 0.5 올라간 걸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1.5 안팎인데. 그러니까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예. 그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 시장 먼저.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결국 금리가 별로 안 움직이면 네. 또 다시 시장은 상승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보통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네, 네, 네. 나스닥이 왜 빠져야 되냐? 금리가 올라가니까 빠져야 된다. 네. 기술주는 금리가 올라가야지 빠져야 된다. 했는데 지금 기술주 빠졌잖아요. 네. 근데 금리는 많이 안 움직였어. 네. 그러니까 올라갈 거에 대한 두려움,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지금 빠뜨리는 거잖아요. 네. 예, 거기에 이제 그 페이스북 이슈 나오면서 이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그 금리가 올라가야지, 네. 미국의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야지 달러가 강세를 가는 거죠. 예. 그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요즘에 되게 웃긴 거는 만약에 미국에 대한 걱정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 이슈. 그래서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다. 옛날에 2011년. 예. 네. 그 얘기를 갖다 붙이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됐죠? 달러가 약세로 갔죠. 예. 근데 지금은 달러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두려움에 모든 걸 갖다 붙이고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만약에 신용 그 부채 한도가 늘어나고 예.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신용 등급이 좀 떨어지면 네. 당연히 환율은 약세로 가야죠. 그죠? 신용 등급이 떨어질 걸로 시장이 만약에 예상을 한다면 그 나라의 체력인 외환, 즉 미국의 체력인 달러는 약세로 가야 맞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네. 거고. 저는 약간 이 시점에서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2011년에 이제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뭐 물론 미리 신용등급 전망치를 떨어뜨려 놓고 신용등급을 낮추는 이제 예고편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예고편은 이렇게 나오더라도 에이 설마 하는 게 있잖아요. 시장이 예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등급을 땅 떨어뜨리게 될 가능성도 사실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2011년에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던 해는 2007년, 2008년이죠. 했어야 했을 때는 네, 안 했죠. 예. 왜냐하면 미국의 펀드멘탈이 완전 죄송합니다. 엉망이었으니까. 끝까지 안 나왔습니다. 네, 그 말이 네, 끝까지 안 나왔습니다. 엉망이었으니까. 네, 네, 네. 그때가 뭐 자기 자본 비율이 엉망이었고, 아무튼 은행권이 다 망해다시피 했고, 네. 그죠? 그때가 제대로 강등 당해야죠. 근데 그때 나중에 뒤늦게 와가지고 그건 제가 볼 때는 무디랑 S&P가 정확하게 지금 왜 이 이슈를 들고 나오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펀드멘탈이 유럽, 일본, 네. 심지어는 중국보다도 더 좋아요. 총 부채 비율로 계산하면 네.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게 맞죠. 근데 여기다 대놓고 지금 한도 그것 때문에 시장을 빠뜨린다고 얘기를 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간다. 뭔가 지금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시즈널리티 팩터이고 실적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백 기간 동안에 시장의 흔들림을 만드는데, 그죠? 근데 어쨌든 실적이 나오고, 네. 결국 우리가 숫자를 확인하기 시작하고 하면 달러가 약세로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신용등급을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아니라 그 부채 한도를 높이게 되면 네.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수준이 나오는 프로세스에서는 그런 환경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달러가 오히려 약보합세로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시장이 쉬어가는 타이밍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아시아 시장이나 어떤 신흥국 시장이나 다른 시장에 네. 어떤 상승이 나타나는 구간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이라기보다도 뭐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네. 내년 상반기 뭐 말 정도까지는 충분히 달러 약보합세 그리고 신흥국 시장 강세 네. 이런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나중에 정말 나중에 미국의 이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폭이 확확 나오면 그때는 정말 달러가 초강세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신용등급 얘기와 뭐 부채 한도 얘기와 이런 걸 다 감안했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단기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현상,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확한 해석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원화가 1220원, 그러니까 테크니컬하게 봤을 때 네. 다들 차트들 좋아하시니까 1220원까지 열려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오늘도 지금 보니까 1188원 정도까지 네. 같은데 그렇지만 내년은 제가 볼 때는 좀 이 환율의 변화가 좀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쓸 거고 미국이 재정을 많이 쓸 거고 네. 재정 적자 폭이 계속 나올 거고 여기에 이제 부채 한도도 높아질 거고 그러면서 이제 부채 비율도 높아지는 시나리오가 나올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같이 이 GDP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좀 안 좋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년 2022년이 쭉 나왔는데 미국의 GDP 성장률이 명목상으로 굉장히 좋게 나온다.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또다시 달러 강세의 기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저는 2023년부터 2025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내년은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신흥국 시장이나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가질 만한 타이밍이 올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주셨고 얼마 전에도 파월 의장의 한마디가 또 이제 지난주에 나스닥 큰 조정이 또 어떻게 보면 빌미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공급 쪽의 그 병목 현상이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장기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거기까지 맞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시장은 그래? 그럼 뭐야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야? 뭐야 뭐 이렇게 막 해석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 상식으로는 어떤 경기 과열, 금리를 올려야 할 정도로 경기 과열이라는 건 수요가 막 너무 올라와서 그쪽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겼을 때 좀 금리를 올려서 그렇죠. 이걸 좀 진정시켜 주는 건데 지금은 수요보다는 파월 의장도 이야기한 것처럼 공급 쪽의 병목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의 프레셔, 그러니까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소와 물가를 낮추는 요소, 디플레이션 요소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4차 산업혁명은 디플레이션이죠. 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은 지금 에너지 관련된, 그죠?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코스트 증가.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봐야 될지가 잘 모르겠는 거죠. 헷갈리기 때문에 어느 때는 이쪽으로 보고 어느 때는 다른 쪽을 보고 하다 보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공급 차원 부분에 있어서의 이 문제는 길 수가 없죠. 언젠간 끝나긴 끝날 테니까요. 그렇죠. 이놈의 코로나가. 예. 그러니까 공급 차원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네. 수요 쪽,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창출해내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은 네. 장기죠. 전혀 단기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파웰이 얘기하는 거는 내년 7월까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는 7월까지는 금리 안 건드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7월 달에도 안 건드릴 뿐만이 아니라 네. 그러고 나서 7월 달부터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럼 더더욱이 또 건드릴 이유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저희 생각인 2023년에 금리를 올릴 거다. 2023년 상반기 말 하반기 상반기도 아니고 하반기 정도 네. 예, 이제 올리기 시작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은 근데 중간에 그것들 때문에 조정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되죠. 그러니까 예를 그렇죠. 들어서 이걸 한번 보죠. 네. 이게 뭐냐면 쭉 상승 주기예요. 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조정이 생겨요. 네. 그게 이제 5에서 10% 정도의 조정. 과거에도 그랬고. 네. 근데 과거 딱 한 번에 얘밖에 없습니다. 테이퍼링은. 그렇죠. 양쪽 하나 시작된 게 뭐 글로벌 그게 금융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0년의 국채 금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 이상에 도달하고 계속 높게 유지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금리를 올릴 거예요.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리는 전후로 시장은 10에서 20% 정도의 조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모건 스탠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올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2% 이상으로 올려요. 네. 그래서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눕는 거죠, 이제. 플랫하게 되면 네. 이거는 정말로 걱정이거든요. 그때가 큰 위기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도 못할 거고 경기 성장세는 좀 꺾일 거고 뭐 이렇게 보는. 그렇죠. 그게 바로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시기 그리고 또 2007, 8년의 붕괴 시기입니다. 그때는 다시 통화 정책을 쓰거나 금리를 내리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시기. 장단기 금리 차가 왜 중요하냐면 네. 금융 위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드 커브가 누웠다라는 것이 나와야지 그게 금융 위기입니다. 이해 가세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자꾸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예요? 성장이 안 좋아지고 예. 성장이 안 좋아지고 물가만 오르는. 물가 그러면 그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일드 커브가 누워버리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드 커브가 안 누워요. 오히려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단 말이죠. 그 숫자를 한번 볼까요?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버나드 바로치님, 아우 어렵다. 하여튼 버나드님이 오늘 방송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시는 자료는 자료실에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올려도 되나요? 안 올리실 거예요? 원래 올리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 올리세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저희 그럼 와이스트릿 그 뉴스 페이지 있죠? 유튜브 말고 와이스트릿 치시면 이제 뉴스 페이지도 있거든요. 거기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 자료실에 저희가 이제 유동현 본부장이 허락을 받았으니까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꿀팁 알려드리면은 그 요 핸드폰으로 보실 때 방금 이제 PPT 같은 거 화면 나가는데 조금 사이즈가 작을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요 화면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줌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사진 키우듯이 유튜브 화면도 조금 커집니다. 키워주죠. 이게 막 무한정 커지진 않는데 조금 커집니다. 유튜브 영상 재생 화면도. 예, 이런 꿀팁도. 자, 요거 한번 띄워주세요. 네. 자, 이게 장단기 금리차라는 거예요. 10년 빼기 2년입니다. 자, 보시면은 요때가 마이너스 한번 찍었잖아요. 네.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30% 이상의 폭락장이 왔죠. 물론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었지만. 네. 그죠? 그리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거를 미 연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거를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인터넷을 어떤 거 찾으시는 거죠? 제가 예. 프레드 홈페이지. 예. 그 자료
올려도 된다고 하시니까 다들 이제 유동원 본부장님한테 감사하다고. 근데 네. 사실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의 투자 레터, 저도 이제 유한타증권 홈런랩 고객이다 보니까 이메일을 받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그냥 혼자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군요. 제 지식 수준이 조금 낮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어려워. 그래서 진짜 금상첨화는 이겁니다. 비단이 이제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의 글로벌 그 투자 레터라면은 그 위에 얹는 꽃은 이렇게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게 저는 금상첨화라고 해요. 좋은 자료를 같이 보면서 설명도 듣는. 예. 아유, 저희가 금상첨화 방송을 하고 있네. 제가 제 컴퓨터를 갖고 왔으면 바로바로 띄울 수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천천히 찾으십시오. 자, 이제 들어갔어요. 네. 뭔가 데이터도 그 번호가 따로 자, 이 있나 봐요. 차트입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죠. 장단기 차. 장단기 그래서 여기가 금리차. 0% 떨어지고 나서 예. 폭락장, 그죠? 자, 요거를 쭉 옛날로 당겨 볼게요. 네. 자, 보시죠.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되기 전, 네. 그죠? 그리고 2007, 8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 네. 그죠? 과거에 보면 다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0%로 수렴하면서 대폭락장이 생기죠. 저건 이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 차이, 그러니까 스프레드를 말하는데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 차이가 안 났다라는 거는 거의 뭐 미래 성장이 안 보인다. 경기 성장이 안 보인다. 경기가 둔화된다. 이런 시그널이니. 그렇죠.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구간에는 시장이 조정이 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오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참 좋아요, 이 숫자가. 네. 지금 100bp 정도 된다라는 거는 예. 은행권이 대출을 아주 안정적으로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미국의 펀더멘탈이 정말 좋아요. 음. 저는 이제 은행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금융 위기가 오고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계적 붕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보는 여러 가지 요소를 매번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그 자산 확충을 하고 자본 확충을 하고 어떻게 그 위기에 빠져나오는지를 다 분석을 하는 과거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은 앞으로 5년 안에 일어날 일이 없어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은 뭐 없어요. 그냥 금융위기라든지 급격한 경기 둔화 가능성도. 뭐 우선 먼저 급격한 경기 둔화가 생겨야 되겠죠. 먼저 예,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근데 그렇게 지금 보여지지가 않고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냐면 장단기 금리차. 첫째, 두 번째는 예대율. 네. 그러니까 예금 대비해서 대출 얼마나 해줬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자본 비율. 그러니까 은행권이 얼마나 자본 확충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또 부실채권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 뭐 등등. 근데 그거는 미국은 지금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유럽 쪽. 유럽이 아니라 중국 쪽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국 쪽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또 중국도 사실 숫자를 못 믿는다고 또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숫자로 보면 아니에요. 또. 그래서 뭐 숨기고 있을 숫자들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어쨌든 발표되는 숫자로서는 네. 중국의 금융위기가 터질 타이밍은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들 지금 걱정하는 뭐 엄청난 큰 하락장이 온다. 그래서 헝다 이슈 때문에. 뭐 발 빼야 된다라고를 얘기하는데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우리가 나중에 팔았다가 샀다가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매니저들이 아니라면 저도 그건 어렵거든요. 저는 약간 좋은 주식을 사면 네. 쭉 들고 가는. 그러니까 저는 워런 버핏 스타일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네. 조지 소로스 스타일보다는 워런 버핏 스타일이고 약간 중간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이거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네. 계절적인 조정이다. 펀더멘탈은 튼튼하다.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확률은 저는 낮다고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감안하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 팔아서 현금화했다가 다시 샀다가 하는 거를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얘기를 하세요. 네. 지금 팔아놨다가 이렇게 네. 조정 올 줄 알았으면 네. 그냥 현금 들고 계시다가
나중에 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그거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거는 이제 복권 뭐 전지전능하게 그걸 다 네. 예, 일희일비까지 다 맞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항시 이제 투자를 또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죠. 지금의 시장의 흔들림은 뭐 건전한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여기 상승장의 조정.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차트 거고.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네. 자, 이게 S&P 500이랑 나스닥인데 과거 사이클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금리 인하하고 막 부양책 썼던 때죠. 네. 2009년. 그래서 쭉 올라가서 테이퍼링이 나올 우려가 있을 때까지 153% S&P가 올랐어요. 네. 아까 뭐라 그랬죠? 지금 107% 정도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음. 이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보다 덜 오른 거죠. 근데 이제 기간은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네. 왜? 기억하시겠죠? 2011년에 이 유럽발 위기 터지고, 그다음에 아까 뭐 미국 저기 그 신용등급 강등 사태 일어나고,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이 왔었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린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이 아주 스무트하게, 그럼 경기가 좋아지니까 네. 네, 그렇게 올라갔고요. 그 테이퍼링 우려만 가지고는 10% 미만의 조정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이제 금리를 올린 게 언제죠? 2015년 말이에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때 전후로 이렇게 한 번씩 빠지잖아요. 요 조정이 15%였어요. 예. 그리고 또 확 올라요. 그리고 나서 20%의 하락, 코로나까지 장단금제 역전되고 나서 35% 하락.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되는 때죠. 근데 지금은 요 두 개를 같이 묶어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준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네. 거의 이제 내일 모레 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흔들어 대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저는 그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나스닥은 더 그렇죠. 보시면은 179%나 먼저 상승을 해요. 네. 그리고 조정이 6.7%밖에 안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또 60% 올라요. 그리고 19.5% 조정이 왔고 금리 장단 올릴 때. 네. 그리고 또 땡겼죠. 근데 이게 지금 이걸 물리고 여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다들 금리 올릴 거야. 의 두려움으로써 지금 시장 흔들고 있어요. 네. 근데 왜 금리를 올릴 거야라고 얘기하냐면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지금 너무 높다. 다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만 놓고는 모르겠지만 중앙은행 차원에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판단이 서면 그런 상황에서 또 금리를 올린다는 것도 굉장히 또 아이러니해지는 그렇죠. 정책이 되니까 그것도 자, 좀 쉽지 그거는 않을 테고. 저는 이제 요거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현상이 이때입니다. 2003년에서 2008년까지. 네. 자, 보세요. 이때가 기준금리를 늦게지만 굉장히 빠르게 1%에서 5%까지 올려요. 네. 정말 짧은 기간, 2년 동안에. 네. 그죠? 2년 동안 5% 올렸다는 거는 1년에 막 2점 몇 %씩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올리는 거죠. 네. 자, 이때는 왜 그렇게 됐나? 경제 성장률이 폭락을 하고 올라갔는데 계속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게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졌던 시기죠. 네. 4%에서 1% 근처까지 내려갔으니까.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스태그네이션이죠. 음.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침체가 되는 그런 구간이죠. 네. 그죠? 이런 현상. 그죠? 네. 근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올랐어요. 와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때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었죠. 네. 기억나시죠? 네네네. 원자재 가격이 뭐 유가가 국제유가 뭐 120달러 가고 막 이럴 때. $150 갔죠. 아 150달러였나요? 140몇 달러 갔죠. 그리고 아무튼 그 우리 CRB 인덱스라고 해서 원자재 인덱스가 예. 거의 미쳐버렸어요. 그냥 그때. 근데 지금 현재 수준이 어디다? 그때의 예. 예, 어느 정도?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유가만 놓고 보더라도 알 수 있죠. CRB 인덱스 절반? 네. 그렇죠. 지금 70달러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고 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네. 보세요. 시장이 빠지고 나서 오르는 폭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100% 오르고 나스닥은 158% 오르고 그냥 또 박살이 나는 거잖아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 뭐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네. 경제 성장률은 확 떨어지고 네. 그런 과정에서 미연준이 금리를 왕창 올려야 되고 이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환경에서 네. 우리나라 시장은
가장 장기간 상승한 구간이 나왔죠. 아하. 그렇죠. 산업재 버블이라고 하면서. 2008년 직전까지.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걱정을 하신다면 네. 이번이 또 그런 리피트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헤징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투자는 해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예, 경기 민감주 쪽으로. 네. 성장주만 들고 가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그런 거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생산성 향상을 엄청나게 높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지난 이 숫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겁니다.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생산성 향상이 3.7%나 나왔어요. 자,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힘이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에 진짜 자료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있다. 네. 1950년대에서 60년대 이때가 언제였냐면 자동차 생산할 때 컨베이 벨트가 처음 나왔을 때. 생산성이 급속도로 올라갈 때. 연 3%였어요. 예. 10년 동안. 연평균. 연평균. 예.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3.7%예요. 더 높아. 그때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그 말인즉슨 인플레이션을 좀 제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이때가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런 시대가 왔죠. 아하. 근원 인플레이션 2% 미만 시대. 실질 인플레이션 2% 시대. 생산성 향상은 곧 인플레이션이 제어되는 그리고 또 그게 곧 이제 경제 성장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미 연준의 파웰 장이 그렇게 이제 시간 버리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공급망 차질에 의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지금 숫자가 계속 이어지니. 네. 도대체 미 연준이 해야 될 일 안 하는 거 아니냐는 욕을 워낙 많이 얻어 먹을 수밖에 없으니. 물가 관리 안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해석 저희가 듣고 있네요. 결국 예. 만약에 파웰 의장이나 저가 틀리고 네. 특히 캐시우드가 완전히 틀리고 네. 그럴 거라면 지금 말씀하신 제이미스갈 교수님이 맞고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아주 장기화될 거라는 걸 걱정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2003년부터 2008년 사이클이 재현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다면 네. 임금 상승률이 확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소비 증가율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 그 소비가 네. 계속 이어지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붐 버스트 사이클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요소가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현상. 참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에서는 그 고용 지표 발표되잖아요. 그때 시간당 임금도 같이 발표되니까 뭐 최근에 조금씩은 높아지고는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 뭐 거의 4점 몇 프로 올라왔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2년을 평균화시키면 2점 몇 프로잖아요. 워낙 지난해는 안 또 많이 올랐으니까. 오르지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임금 상승률의 평균이 한 4% 정도만 되면 네. 명목상 GDP 성장률을 4%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좀 미국은 또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 닷컴 버블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막 이랬었을 때가 네. 임금 상승률이 막 6%에서 8%대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모르겠으나 네. 지금 현재 수준의 임금 상승률, 그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실업률, 그다음에 뭐 실업 청구권자 수, 예. 그다음에 노동 참여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으면 저는 약간 그 캐시우드가 하는 얘기가 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지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겁니다. 우선 생산을 하는 거는 네. 이제 바뀐다는 걸 칩시다. 그 1950년대, 60년대 컨베이어 벨트가 나오면서 자동차 생산이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 나오고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이렇게 막 붙이는 조립식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가 팩토리는 전혀 그렇지 않죠. 거의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람 볼 수가 없죠, 거의.
그럼 그 완전히 더 자동화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전기차가 네. 테슬라가 전체 신차에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안 돼요. 10% 그렇죠. 정도밖에 안 예,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번에 그 뭐 바틀렉이 생겼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급이 안 됐다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지금 테슬라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지난 분기 인도 대수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뭐 사상 최대치.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예. 점점 더 이쪽으로 가면 예. 당연히 생산성은 높아지고 음.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분석해 보자는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네네네, 에너지. 예. 근데 에너지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죠? 지금 뭐 다 오르지 않나요? 지금 뭐 석탄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사실 그린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들은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 성격이라고도 그렇죠. 보긴 하는데. 그거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선은 전기차로 넘어가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라는 건 알겠죠. 왜냐하면 가솔린을 안 쓸 거 아니에요. 네. 자, 모든 거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가격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네. 수요와 공급이에요. 네. 근데 지금 우선 유가를 놓고 얘기를 합시다. 네. 자, 자동차와 트럭이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석유를. 네. 그러니까 전체 석유 수요 100으로 잡으면 승용차 자동차가 한 20% 정도 되고 20 몇 프로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트럭이 10 몇 프로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컴바인 하면 40%가 넘어요. 네. 그게 지금 신차로 놓으면 전기차는 10%. 아직까지는 가솔린 차. 네. 근데 지금 이게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당연히 수요는 줄어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는 있으나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가격은 오랫동안 그 수준의 유지가 안 되겠죠. 그렇겠죠. 예. 게다가 지금 리그 카운트를 보시면 요번에 유가가 왜 튀었어요? 오펙 플러스가 아, 네. 예, 증산을 별로 안 한다더라. 이거였잖아요. 네, 수요는 네. 늘어났는데. 네. 근데 미국의 리그 카운트를 보시면은요. 미국 놈들이 좀 못됐어요. 내가 보니까. 생산을 저쪽 보고.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아직까지는 그 셰일가스에 대한 디펜던스가 있어서 예. 그 가격이 높게 유지되기를 바래요. 왜냐면 왜냐하면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잖아요. 유가가 조금 높게 형성이 돼 있을수록 좋다. 근데 이게 또 너무 치고 올라가면 또 바라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셰일가스를 막 생산을 제일 많이 했었을 때가 2014년, 15년 이때란 말이죠. 네. 그때의 리그 카운트, 그러니까 시추하는 그러니까 생산하는 개수가 1,600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석유를 캐내는 데가. 예, 그런 장비들. 예. 지금 몇 개인 줄 아세요? 올라왔는데. 주기적으로 한 번씩 우리 본부장님이 네, 보여주시긴 428 하는데, 개. 예. 거의 4분의 1. 그러니까 공급을 한정을 두고 있으니까 유가가 올라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래에는 어쨌든 탄소 배출 제로. 그다음에 이런 화석 연료를 갖다가 점점 더 안 쓰게 되는 그 과정으로 넘어가는 시기에서 만약에 공급을 막 늘려봐요. 이건 벌써 돈 쓴 거잖아. 그렇죠. 어떻게 이제 빼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영영 간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영영 유지가 된다? 이건 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석탄 가격이 지금 $228 톤당으로 올라왔다. 네.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석탄을 더 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정부는 다 내려놔야지. 탄소 배출 제로로 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석탄 가격이 저렇게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럼 다 석탄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꾸 단기적으로의 시각을 보는 거는 단기적으로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즈널리티 팩터,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소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에 따라서 단기적인 시각에서 뭔가를 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걸 오랫동안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대신에 원자재 중에서 네. 이런 과거 레거시 원자재가 아니라 석탄, 천연가스, 네. 석유 이런 쪽이 아니라 네. 뭐 리튬, 알루미늄, 뭐 저기 또 뭐가 있죠? 구리 네. 뭐 등등의
이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는 그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원자재는 당연히 수요가 네.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뒷받침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엔 투자를 괜찮다라는 거죠. 그럼 아예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차라리 원자재 관련된 ETF를 사던가 네. 예,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계속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 유동원 본부장님께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지 않을 그런 이유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재에도 공급 쪽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또 계속 정리를 근데 하면 이게 될 것 지금 같아요. 왜 이게 그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지금 박살이 났어요. 네. 그죠? 왜 그렇죠? 공급 물량이 확 풀릴 거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진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풀리는데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나요? 생산에?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네. 생산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경제학이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스태그네이션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네. 가격도 떨어지고 이건 아니죠. 근데 인플레이션 또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지금 보면서 결국은 현재 시점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매를 맞아야 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그냥 그게 지금 다 같이 몰리면서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펀더멘탈이 어떤지를 보고 나면 훨씬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이게 흔들리는 시장의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나무가 흔들리면은 이 바람이 불어오는 진원지를 보고 구름도 보고 구름의 움직임도 보고 이렇게 또 기압골도 보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거의 오늘 유동원 본부장님이 거의 이제 그 기압골까지 갔다 와 주신 것 같아요. 저희 대신.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정리 한마디로 하고 좀 마무리를 할까요? 네, 그럴까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년 반 됐어요. 저점부터 시작해서. 아하, 그렇죠? 예, 벌써 그렇게 됐네요. 1년 반 된 거죠. 코로나19 3월 달에 바닥 찍었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1년 반이 지났고 보통 사이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자재 슈퍼 사이클과 이 스태그네이션 사이클도 네. 5년은 갔단 말이죠. 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그죠? 그 4, 5년은 갔단 말이죠. 네. 그럼 1년 반 만에 끝난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 가는 이 긴 여정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의 조정이 오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나 이제 더 이상 안 갈래. 되돌아갈 거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탄소 배출 제로로 가야 돼. 우리는 저기까지 여정을 가고 있는데 이거 너무 힘들어. 저 다 버려. 탄소로 가. 이건 안 되는 거죠. 내 네. 투자가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긴 큰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지금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중간에 나올 수 있는 자갈밭일 수도 있고 굴곡일 수도 있고 하지만 가야 하는 길은 분명하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네. 이제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더 안 좋잖아요. 뭐 미국 오를 때도 떨어지고 미국 떨어지면 더 떨어지고 한데 오늘 뭐 이제 3,000포인트도 깨지고 그래가지고 뭐 물론 이제 뭐 국내 시장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막 보시지는 않긴 합니다만 네. 국내 시장에 대한 그래도 코멘트 하나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것만 보면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나와 있는데 네. 그 단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20원 열려 있다면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도 팔았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테크니컬하게 환율로 놓고 봤었을 때 게다가 중국 이슈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중국이 언제 열리죠? 목요일, 금요일? 예. 금요일에 다시 열리죠. 그죠? 7일까지 휴장하고. 그렇죠. 그러면 금요일 되기 전까지의 변동성이겠죠. 저는 중국발 위기가 터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컨텐전 이펙트라고 해서 어떤 그 전이되는 현상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이 들어갔죠. 그러면 환율이 1220원 갈 만하냐? 한국 펀드멘탈 너무 괜찮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어떤 오버슛이 생기고 나면 그 이후에 천천히든 어쨌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다시 1,200원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1,100원 근처까지 내려가는 그런 절상 과정이 충분히 내년도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시장은 마찬가지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한국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라는 게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붙이는데 이번이 실적이 정말 좋긴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실적이 주주와 연결이 되려면 아하. 배당이 결정이 돼야 되겠죠. 네. 근데 그러려면 12월 28일인가요? 아무튼까지는 들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적이 정말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데 결론적으로 봤었더니 배당 성향이 굉장히 좋아졌더라. 네. 그러면 이제 신뢰도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환율 이슈와 지배구조 이슈와 또 여태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대형주를 갖다 밀었는데 네.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주주 가치 극대화를 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또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겠죠. 외국인 입장에서 당연히 그럴 테고. 네. 좋습니다. 중국이 이제 목요일까지 7일까지 휴장을 하고 우리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에 다시 이제 개장을 하게 되는데 국경절 연휴가 일주일이니까요. 네. 그 사이에 참 우리 시장은 답답한 게 그거예요. 미국 시장 어떻게 됐나 보고 중국 시장 어떻게 됐나 봐야 되는데 중국 시장은 또 휴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홍콩이라도 보자. 일본은 왜 이렇게 떨어져 막 이러고 미국 나스닥 그 전자거래 선물 시장이라도 보자 막 이렇게 하고서 참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요. 네. 오늘 장시간에 어쩔 수 걸쳐서 또 시장이 소규모 개방 경제 뭐 맨날 이렇게 또 나오죠. 유동원 본부장님하고 함께 했고요. 그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딸 이름으로 그 유안타 증권 이제 유동원 홈런 랩에 이제 가입을 해서 그 영상을 찍기는 찍었습니다만 그 영상을 틀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그게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또 이제 금융 상품은 이제 광고에 대한 이게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요즘에 협회가 예민합니다. 어쩔 수 없죠. 워낙 그래서 사건 참 사고가 많이 터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게 그 컴플라이언스를 통과해서 그 재미난 영상 또 유익한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집 애들도 엄청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빠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찍은 거 언제 방송 나가? 이 홈런 랩 가입한 거 영상 언제 나가? 계속 물어보는데 틀 수가 없게 애들한테 아직 설명을 못 해줬어요. 애들한테 컴플라이언스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이거? 근데 그걸 지정해서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래요? 네. 하여튼 다른 방법 유튜브로 올리는데 예, 그 비공개 볼 수 있는 사람만 예. 볼 수 있게 하면 되니까. 진짜 그렇게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사상 최대 제작비를 썼거든요. 진짜. 그날 저희 애들이 짜장면 2그릇, 짬뽕 1그릇. 제가 출연료를 안 받으니까 저 죄송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안타깝게도 유한타증권 그 홈런 랩 가입 영상을 저희가 틀 수가 없게 됐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이 운영 잘하시는 안타랩, 홈런 랩, 글로벌 자산 배분 랩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또 뵐 수 있죠? 네네. 저희가 2주. 격주 화요일에 격주 화요일. 뵙고 있으니까요. 해서 유동원 본부장님하고는 다다음 주 화요일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6시 42분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퇴근길 안녕히 조심히 들어가시고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